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프리마켓이 좀 뜨겁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뜨겁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들 또는 기업 이야기, 자,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테이버님과 함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 김민캐스와 함께 또 기업 이야기, 또 많은 뉴스들 하나씩 짚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요거 우리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테이블님, 예, 테이블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셧다운 해제 소식도 해제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시장을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12시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원내대표에서도 셧다운에 대해서 조금은 뭐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가 나왔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밀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상승에 대해서 좀 반가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꽤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놓고 보시면은 현 상황에서는 그죠, 오늘 뭐 장 열리고도 계속 지켜봐야겠으나 금요일 날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하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만큼 지금 뭐 여전히 AI 그 메인 플레이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내려가도 야, 요게 지금 싸졌다. 이렇게 또 보시는 어떤 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도 봤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조정이 아니라 거품을 살짝 제거하는 정도다, 이런 표현도 봤으니까. 특급 할인 기간. 그래서 뭐 그만큼 시장이 약간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거품은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된다. 살짝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있죠. 네, 요 지금 차트 요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요 지점인데 180불 라인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보시면은 180불이라는 라인이 지금 몇 달 동안 행보하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은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뭐 엔비디아가 이런 차트를 보이지만 다른 종목들 주요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최근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오른 부분을 다 이렇게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올랐다라는 점은 우리가 샘 알트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설쳤는가? 9월부터 설쳤어요. 9월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8월로 돌아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8월까지 올라왔던 그 밸류도 비싸긴 한데 AI가 돈을 벌지 않냐 이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제는 박스권을 조금 상정하면서 뭔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셧다운 해제를 기다리는, 그리고는 연말에 산타렐리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12월 1일 되면은 큐티가 종료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 액션까지도 12월에 나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아마 지금부터는 11월은 약간 박스권으로 상정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이버님은 우리 계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보통 10월, 11월 되면은 보통 이제 상승장이 과거 통계로 봤을 때 좀 올라갔는데, 물론 지금 11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부 뭐 최근에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뭐 그런 뭐 통계는 좀 믿으세요? 그런 아니요. 계절성.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보시면은 7월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8월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9월 안 좋다. 네. 좋았죠. 근데 보시면은 9월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9월을 지난 30년을 봤더니 9월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넣어서 1월부터 8월까지 몇 프로 이상 올라온 9월을 놓고 봤더니 그땐 또 좋았습니다.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고르십시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통계는 과거일 뿐이다. 그리고는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하나 맞이를 했는데, 코로나 전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압도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뭐 돈의 싸움에서 돈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통계만 좀 유의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 통계는 좀 많이 달라졌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 계절성도 이렇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뉴스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자,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가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뭐 테이블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셧다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게 과연 랠리로 뭐 고공행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뭐 충분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증신 캘린더 뭐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 주의 중심은 셧다운이 언제 종료되는가, 그리고 그게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되는지, 이 부분에 특히나 중심이 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뭐 기업 실적들의 발표는 현재
현재까지도 견고하게 또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셧다운이 좀 종료돼야만 실적들이 좀 주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생산자 물가지수는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될 시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한번 짚어드리고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은 보아앵커님께서 또 자세히 짚어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만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이 관세 배당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셧다운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좀 여기 이외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관세 반대자들을 또 비난을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벤센트 재무장관은 또 약간 다른 의견을 좀 내뱉습니다. 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세금 감면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환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약간의 과거 이제 경기부양책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가 뭐 환호를 해야 될까? 뭐 과거에 이제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 지금 이제 관세도 기업들이 좀 품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떤 트리거로 좀 작용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또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상. 예, 근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테이버님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 2,000달러 관세 배당금. 현실화가 될까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는 봤습니다. 1인당 1,200불. 캐시로 바로 뿌렸죠. 그리고는 바로 인플레가 올라왔습니다. 예. 2,000달러를 약간 베센트 재무장관도 한 발 빼가지고 이게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거를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차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또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부정적인 이슈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분명히 신경을 쓰는 거긴 하다. 다만 이게 하나의 공약이고 그리고는 내년도에 공화당 중간선거에서 표를 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선거가 중간선거의 프리뷰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도 길어지고 지금 가장 이제 법원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판결 중에 하나를 보시면 주말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천만 명. 미국의 4천만 명이 지금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정쟁 이슈로 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셧다운 해제라는 이야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법원에서도 당장 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모든 핵심적인 그런 정책과 발언과 이런 초점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향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위기의식, 위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한 게 트럼프의 2,000달러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현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뿌리긴 뿌릴 거예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걸 뿌려야지만 대법원을 상대로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러한 경기부양책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상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되고 그게 통과가 돼야 또 뿌려지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예. 인플레 온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세제 감면 형태로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뭐 한국, 중국 그다음에는 뭐 여러 국가들이랑 뭐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당장 관세 협상이 이번에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크게 터진 이유도 지금 대법원을 압박을 해야 돼요. 관세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관세를 이거를 환불을 하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분한테 이게 시청자분 중에서 변호사분이 계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받은 관세는 환불하지 않고 그러고는 상호 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불법으로 하고 그럼 대통령 권한이니까 품목 관세로 돌리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관세는 그냥 놔두고.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을 하대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관세를 거둔 게 합법적인가? 불법이면은
환불을 해야 되는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돈 썼어요. 이미 쓸 계획이 있어요. 환불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라고 여쭤보시면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게 실현됐을 때 인플레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돈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또 연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이러한 톱니바퀴가 또다시 내년에 돌아갈 것이다. 다만 내년 11월까지는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잘 보자.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일 걱정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코오이브입니다. CDS 프리미엄 5%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레버리지가 터지냐 안 터지냐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그러고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돈이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그 관세로 지금 실제로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로 활용하는가라는 거. 제가 주말에 읽었던 기사 중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기사가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중 하나가 다음에 트럼프는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탐나네요. 지금 그래서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도대체 다음으로 무슨 주식을 국가 계정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히토리도 그런 식으로 정책과 연계돼서 매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정책과 연계돼서 매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흡수되는데 정부에서도 주식 매수를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많아진 돈으로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그 돈을 분명히 쓰긴 쓸 텐데 어디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게 뭐 물론 지금 이 유동성을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어떤 뭐랄까요? 정말 전투 민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수학개미 분들의 이 전투 민족 이 특성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우리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셧다운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시일은 오늘 밤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맞아요.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 안 했는데. 네, 저희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왜냐 그러면은 이게 당장 휴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휴회가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시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휴회 일정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오늘 중에도 극적 타결이라는 단어 나올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에 요게 좀 해소될 것 같다. 또 24일부터 또 휴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11월 내에 셧다운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뭐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를 지금 관세 배당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에 뭔가 이중적인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요즘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강한 경기와 그리고 약한 심리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AI 관련 주식 랠리를 쫓는 투자 심리와 또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옵션 거래에 대한 수요가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 지수 빅스도 함께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오르는데도 변동성이 함께 높아지는 현물 상승, 또 변동성 상승의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AI 랠리를 따라서 콜옵션을 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해지 거래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살펴보면 뭐 이런 대규모 관세가 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빠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미국 경제의 저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 버블 우려와 또 변동성 확대로 시장은 불안하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적 회복을 좀 기반으로 미국 경제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좀 이중적인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시장을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김인 캐스터가 좀 준비한 그 뉴스, 그 시장, 제가 관세 배당금 관련돼서 궁금하신 질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하세요. 왜요? 아니 뭐 대본에 왕창 써놨는데 지금 그거 넘어갔거든요. 내가 약간 마음이 아파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오늘은 좀 오픈 마인드에
울지 말고 왜 그래 오늘 왜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되게 좀 헷갈리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 결과물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지금 두 번째 이제 뉴스를 잘 짚어주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외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3분기 실적 발표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아까 그런 헤드라인을 봤어요. 우리가 뭐 AI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AI가 아닌 기업들의 실적도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좋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 기반해서 AI 버블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예.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메타에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 저희가 한번 또 다루긴 했었지만은 일부 그 세금에 관련돼서 이 기업의 실적만 뜯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외부적인 어떠한 외부 요인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실적이 지금 연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 대비해서 부채가 얼만큼 높은가. 이게 이번에 뭐 코위브를 통해 가지고 또 아마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더욱 좋은 게 뭐냐면 좋다라는 거가 이제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2026년에 대한 이익 성장률도 지금 뭐 IB에서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다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까? 저는 근데 어차피 만약에 미국 그 시장은,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에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뭐 기대감이 워낙 펼쳐질 수도 높아진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2주 전에서 나왔던 이익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나온 실적 발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평균을 재보니까 13%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자, 이번 주가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매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도 이익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정말 뭐 다른 뭐 타 국가 대비해서 뭐 이러한 AI 성장세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 경기 자체를 우리가 과연 이걸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일까? 일부 뭐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근데 항상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 소비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항상 이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기업 차원에서도 내년에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저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여전히 대비를 하셔야 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전히 그쵸. 누구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걱정이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어떤 비싸요. 거죠? 밸류 부담. 밸류가 비싸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여기서 제일 이제 메인을 보시면은 전 세계 유동성을 보자 이거예요. 전 세계 유동성에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다 내려와 있죠. 네. 유럽의 기준금리가 2.5%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돈 푼다 그러고 주말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CPI도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0.2% 올라왔고 PPI도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표를 놓고 보시면 중국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다 돈을 풀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12월 되면은 QT를 종료한다라고 하고 네. 이젠 유동성에 대해서 보고서가 지난주에 하나 나왔는데 도이치방크에서는 내년 1분기에 혹은 2분기에 내년 상반기 내에 연준이 QE로 QE로 배차 대조표 확대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불안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사모신용, 대출 네. 있죠. 그쪽 레버리지가 터지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는 지금 보시면은 뭐 AI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GDP가 지금 최근에 나온 지난주에 나온 이제 GDP 3분기 성장 예상치는 4%입니다. 연간 연율로 이제 따지면 4%라는 소리인데 이게 상반기 기준에서도 지금 이게 1% 중반대 중후반대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미국이 올해 2% 중반대 혹은 3%대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왜 이렇게 뭐 실적 잘 나오고 왜 이렇게 성장을 잘해요?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풀려는 유동성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기가 나쁘다 얘기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양극화가 벌어져서 일부가 나빠 보이는 거지 또 일부는 엄청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전히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이 플러스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빚잔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베이스에 깔려있는 걱정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무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규모도 우리나라도 따지니까 뭐 한 20-3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는 글로벌로도 그게 지금 한 400조, 500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거 터지면 큰일 난다 라고들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경고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2005년, 6년이었습니다. 예. 터진 거는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터진다라는 혹은 이게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됩니다라는 부분보다는 이 레버리지로 앞으로 미래 성장을 할 겁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어떤 쪽은 좋고 어떤 쪽은 안 좋고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자체가 불균형으로 가는 길인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우리 자본주의는 항상 불균형이에요. 그런 네, 자본주의는 계속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그래도 우리는 이제 롱포지션, 롱올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레버리지가 제일 선두에서 성장하는 AI에 껴있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코이브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코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재무제표를 깠어요. 니들 이자도 못 내겠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터진다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 이자를 내고 뭐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출 보증까지 서겠다는 얘기도 네. 아직까지는 이게 더 레버리지가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빚잔치가 나온다는 게 그런 말이신 건가요? 터지면 누군가는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게 샘 알트먼이 될지 엔비디아가 될지 아니면 뭐 오라클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켜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 현금 흐름 플러스로 전환돼가지고 사업이 이제 안착하는 시기까지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그 구간에서 그걸 잘 버텨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누군가는 터질 거거든요. 누굴까요? 그게 아마 오픈 AI 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픈 AI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픈 AI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이자도 못 갚습니다. 배째세요 한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지켜볼 만하다. 이게 언제 터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냥 비싸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뭐 나갈 겟아웃할 타이밍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사고 오르면 판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180불 라인까지 밀렸네. 요거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저점 가격이네. 네. 그럼 거기서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한 5% 10% 올라가면 또 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게 밸류가 워낙 많이 땡겨져 있고 한 번 흔들렸으니 네. 그럼 조금 옆으로 가는 모습으로 시장을 이제는 관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조금 복사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다. 옆으로 흐르는데 복사 가능합니까? 아니,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면은 떨어지면 사고 박스권 내에서 저는 이 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박스 지금 당장 만드셔서 밑에 내려오면 사고, 위로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정말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시장이 아마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어떤 기업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최보 앵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블록,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세 기업 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내 기사나 방송에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세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이 시간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록이라고 한다면 핀테크 기업이죠. 아마 미장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블록은 스퀘어라는 전 사명이나 잭 도시라는 창업자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티커명도 굉장히 귀여워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인 XYZ가 티커명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은 지난 7월 S&P 500에 신규 편입이 됐죠. 셰일 생산업체인 헬스코프가 쉐브론에 합병됨에 따라서 S&P 500 거래 종목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 자리를 블록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발표 이후 일일 상승률이 10%가 넘어가며 주가가 $80, 시총은 $43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결제나 비트코인 거래와 같은 테마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둔화 또 경쟁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성장을 크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 몇 달간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네.
구체적인 실적 수치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블록의 3분기 EPS는 54센트, 매출은 61억 1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매출의 경우 전년비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에 미달한 실적에 블록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를 포함한 블록의 연초 대비 주가는 총 24% 하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블록의 총 결제액은 전년 비 12% 늘었지만 포스 결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매장 내 결제는 전년 비 9% 성장에 그쳐 2분기에 11%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블록의 가장 큰 동인 중 하나인 결제 부문이 일단은 좀 부진하게 나와줬고요. 블록은 여기에 대해서 프로세싱 과정의 변경, 그리고 포스 하드웨어, 즉 카드 리더기나 등록기 혹은 재고 및 판매 추정용 소프트웨어 등 포스 시스템의 판매가 미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블록의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또 다른 분야는 캐시앱이죠. 블록은 P2P 캐시앱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무료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 거래에는 3% 정도의 별도의 피가 부과가 됩니다. 블록은 이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투자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앱 쪽은 또 괜찮았습니다. 캐시앱의 총 이익은 16억 2천만 달러, 9월 월간 거래 활성 사용자는 5,800만 명으로 전년비 20% 중반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출 금액의 5%를 선불로 지불하는 캐시앱 브로우라는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한 소액 단기 대출, 그리고 캐시앱 카드라는 캐시앱 계정에 연동된 비자 데빗 카드로 온 오프라인 결제와 ATM 출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 그리고 우리에게는 BNPL이라는 단어로 통용되는 선구매 후 결제, 즉 고가의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분할 납부하는 결제 서비스 등의 성과가 강력했던 게 모두 이 캐시앱 매출에 잡혔습니다. 블록은 당연히 잘 나온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겠죠. 암리타 아후자 블록 CFO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블록의 전략은 식품과 음료 등 기존에 목표했던 업종, 또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모간 스탠리 역시 블록의 캐시앱에 대해서 신용 확장 속도가 고무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고객들의 유입, 더 많은 계좌의 개설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블록은 이번 3분기 총 이익이 전년비 18% 많은 26억 6천만 달러라며 가시적인 EPS와 매출보다는 블록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 총 이익이 예상치를 능가하는 수치로 나왔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25년 연간 총 이익 가이던스도 102억 달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제시한다며 양호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은 또 이번 분기 순이익이 주당 74센트 그리고 4억 6,154만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1년 전 수치는 주당 45센트 그리고 2억 8,375만 달러였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분석했고요.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 증가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전망했습니다. 블록은 앞으로 AI를 접목한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공, 또 운영의 자동화와 고객 참여 촉구 등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성장 촉진 그리고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적인 턴어라운드를 공략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블록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죠. 이 비트코인 결제도 캐시앱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블록은 모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1%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의 피인 2.75%보다는 적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 산업의 광범위한 확대도 블록에게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블록의 가장 큰 리스크로 대출 그리고 위험 손실 비용이 전년비 거의 90% 정도 급증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출 상품 확장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비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블록의 총 이익이 약 2.6%포인트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이는 2026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도 소비와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에게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캐시앱이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만약에 침체가 된다면 이 역시 불안정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나온 외신들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왔어요, 오늘. 나중에는 조금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저는 너무 야무지게 잘 들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블록에 대해서 정말 탈탈 다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블록을 어떻게 보세요, 테이버님은? 요 블록 뭐 핀테크 또는 페이팔 블록 뭐 같은 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뭐 암호화폐 결제가 저는 가장 큰 뭐 이 기업들이 뭐 앞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믿고 갈 만한 뭐 굳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그러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태버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만 잠깐 더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PM10에서 어퍼몰딩스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럼 같이 묶어서 갑시다. 네, 근데 아니 요거는 이따 할 거고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요. 이따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선구매 후결제 기업인데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도 역시나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블록과는 또 전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퍼몰딩스가 제 기억으로는 가장 집중받았던 때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뭐 테일러 스위프트였는지 아니면 블랙핑크였는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콘서트 할 때요. 콘서트 할 때 10대들이 잔뜩 10대들이 싸우고. 엄청나게 그 어퍼몰딩스나 뭐 일부 그 BNPL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또 콘서트 가격은 좀 비싸니까 이건 일단 내가 내고 내가 구경하고 내가 나중에 갚겠다. 뭐가 테일러 스위프트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콘서트가 딱 끝나자마자 그게 수치로 잡혀가지고 막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쓴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 젊은 애들 돈을 그렇게 뽑아간다.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수요층이 뭐 많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젊은 층에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어퍼몰딩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좀 약간 급등을 했던 기억이 제가 좀 나는데 이 산업 자체가 처음에는 엄청난 그 혁신으로 좀 다가왔다가 조금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때 라떼는 되게 화제였던 종목이거든요. 화제였죠. 근데 요즘은 이름을 잘 들어보기가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름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또 펼쳐질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뭐 일부 뭐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연동에 있어서 비트코인 결제가 엄청나게 상용화가 되면 뭐 그 안에 수수료나 여러 가지 그런 확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뭐 블록이나 뭐 페이팔을 제가 뭐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와야 저도 한 번쯤 업데이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은 이제 없는 걸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면 완벽하게 됐다. 했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하세요. 테이블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 XY 아니 귀여워요. 블록 길다고 하셨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해도 돼요. 오늘 30분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 첫째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성장하는 거 좋아요. 커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뭐 블록이 됐든 서클이 됐든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어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미국에서의 어찌 보면은 이건 크레딧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신용카드 발급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BNPL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신용카드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성장했고 그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게 일종의 빈집이었죠. 다른 나라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이 약하네. 그런데 이 시장에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보자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돈을 번 게 어찌 보면은 뭐 자리를 잡은 게 어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을 똑같이 보시면은 삼성카드 주가 차트 보세요. 재밌나요? 재밌냐고요? 네. 질문이시죠? 네, 재미없죠. 이게 삼성카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신용 크레딧 금융시장으로 놓고 보시면은 그 동네는 결국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자리는 잡고 계속해서 지속은 되겠지만 배당 따지는 그런 주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뭐 서클도 그렇고 블록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결국 시장은 규모의 경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애플을 쓰고 iOS를 쓰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시장의 절대적 지배자이기 때문이고 요거는 어딜 가든 다 통하기 때문이고 이쪽이 메인 플랫폼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2개, 3개 혹은 본인이 쓰던 것으로 다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떠오른 금융 토스 말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처음에는 야 니들이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뭐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보시면은 KB가 됐든 신한이 됐든 이런 데가 인터넷 뱅킹과 그리고는 인터넷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을 상당히 돈으로 많이
보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이 신생 기업이 등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 빠르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으나 네.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국 기준에서 인터넷으로 뭔가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이제 순위를 나열해봐라 그러면은 로빈후드, 코인베이스는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규모를 키우고 성장을 하면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맞냐 그러면은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JP모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골드만삭스도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에 추가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이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동네는 정말 큰 시장이 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메인 플레이어들이 이 동네에 진출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절대적인 머니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오픈 AI 논리와 똑같은 건데 오픈 AI의 최대 문제점, 최대 뭔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최대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이죠. 제미나이는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돈이 없는 돈을 남한테 받아서 빌려서 해야 되는 네. 환경이고 구글은 자기 돈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픈 AI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미나이와의 출혈 경쟁에서 네가 제미나이 구글의 현금 흐름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원초적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이 남들이 돈만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투자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게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 투자를 하셔야 투자를 하시더라도 길게 끌고 가실 수 있고 그 기업이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로비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큰 기업이 이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너무 불안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은 사업에 투자를 하시든 이게 자본으로 때려서 메꿀 수 없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좀 애매하지 않나. 애매하다. 네, JP모건도 지금 JPMD라고 하는 JP모건 달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1등이 진출했다. 그러면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사업 모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정말 어떤 대기업들이나 이미 플랫폼이 쫙 깔려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경쟁이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또 챙겨 가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알파벳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뷰들도 네. 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또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뉴스를 또 하나 좀 볼까요? 종목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뉴스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뉴스로 갑시다. 뉴스. 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 쪽으로 한번 이슈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이 급증하는 AI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예. TSMC의 추가 웨이퍼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SMC CEO와 그리고 젠슨항 CEO가 함께 체육대회에 참여한 모습인데요. 예. 저도 한번 맞춰서 옷을 맞춰 입어봤습니다. 아, 일부러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네,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 황 CEO는 TSMC 연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는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매달 성장하고 있다며 또 자신의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한 AI 메모리 칩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등 이 세 곳 모두 엔비디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로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AI 폭발적인 성장 속에 이 반도체 공급망이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 또 AI 성장에 대해서 수요와 생산 면에서 어쨌든 이거 수요와 생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엔비디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지난주 나타났던 엔비디아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선물 시장을 살펴봤을 때 다시금 또 오르고 3%대 있죠.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방금 이 호재성인 이 뉴스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방 어떨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향방은 테이버님이 지금 주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저도 여기 잘 아실 껴도 거라고 될 것 생각이 같지 들고 않나요? 일단 뭐 제가 저 뉴스 보면서 no TSMC, no 엔비디아 마지막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자 TSMC가 없다면 엔비디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자 뭐 웨이퍼를 뭐 이제 좀 늘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뭐 AI가 무너진다. 뭐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TSMC가 지금 뭐 2027년, 2028년까지 이미
꽉꽉 차 있잖아요, 사실상.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미국 주식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뭐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데이버님? 주주로서. 1등을 판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결국 야, 사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냥 답변이. 오늘 내일 움직이는 거 상관없이 결과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야 뭐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 생산. 이게 이번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의 실적 발표 때도 나왔고 네.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러한 큰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를 좀 사줘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여러 어떤 마진율이나 물론 뭐 지금의 마진율도 너무나도 튼튼하긴 한데 이게 추후에 앞으로 점점 이제 자체 칩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랄까요? 그 칩 뭐 이 생태계 안에서 뭔가의 많은 경쟁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GPU랑 묶어서 이걸 뭐 세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이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AI 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의 IR이나 실적 발표나 기술 자료들을 보시면은 얘는 GPU도 만들고요. 또 다른 CPU도 만들고요. 아. 그리고 네트워킹도 만들고요. 예. 네트워킹 전송 속도를 최적화해가지고 NV링크라고 부르는 그걸 통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 최적화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음. 거기에 또 쿠다라고 하는 게 연산 플랫폼도 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쪽에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베이스로 이렇게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자체 칩을 만든다. 이건 오히려 자체 칩 자체가 시장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1등이다. 아까도 1등을 왜 걱정하냐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의 주식만 보유하라 그러면은 저는 TSMC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TSMC. 왜냐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TSMC 맞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노 TSMC 노 엔비디아인데 노 TSMC 노 구글이고요. 맞아요. 노 TSMC 노 애플이고요. 노 TSMC 노 테슬라고요. 네. 노 TSMC 노 아마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구글이 뭔가를 더 만든대요. 개발했대요. 그거 TSMC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TSMC의 캐파를 제일 많이 쥐고 있는 기업은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TSMC에서의 생산 캐파 증설 속도가 엔비디아보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더 커진다, 브로드컴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을 걱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쵸 젠슨 황 사장도 저희까지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야, 우리 거 웨이퍼 좀 많이 좀 배정해달라고 영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업에 있어가지고 저게 실제로 TSMC에서 계속해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생산 캐파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엔비디아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는 TSMC의 2018년까지의 증설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증설 계획도 보시면은 올해 초 증설 계획과 올 여름 증설 계획과 현재 증설 계획이 다 달라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TSMC가 뭐 엔비디아는 아니겠지만 뭐 구글도 아니겠지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업체에 있어가지고 대금이 지연됐다.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네. 그때는 다 팔아야 돼요. 음. 그때 터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포인트를 보인다. TSMC의 증설 일정이 계속해서 앞당겨진다. 그러면서 계속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비싼 밸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도 너무 중요하고 TSMC도 너무 중요하고 이 뉴스도 너무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는 당연한 뉴스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시장이 신고가를 쓰고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할 만한 뉴스까지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와 TSMC에 관련된 요 뉴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한 개의 주식을 사야 된다면 테이버님은 TSMC 이렇게 그것만 귀에 아마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노 그게 제일 TSMC 뭐만 중요하니까 들린 것 뭐.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TSMC가 없으면 이거를 확장해 나가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는 2나노, 3나노, 4나노에 대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성장률 이런 거 보게 되면 앞으로 TSMC가 향후 한 3년, 4년 동안은 뭐 핵심 또 플레이어로서 또 플레이 뭐 이런 활약을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AS 하나만 좀 해드리면 이게 TSMC가 저는 전 세계에서 딱 한 주씩만 보유하면 좋다. TSMC가 제일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예, 예. 드리지만 예. 요거를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 30배가 시장의 고점 역할, 32배가 고점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도 지금 지난주에도 무너진 게 32배에서 무너졌고요. 그 전 실적 발표 전에도 32배에서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죠. 예. 나와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은 또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애플도 보시고 아마존도 보시고 다 보시면은 얘들이 지금 29배, 31배, 26배, 30배 이런 식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주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업들이 포워드 PER 1년치를 땡겼는데 거기서도 무려 PER 30배를 기준으로 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TSMC 말씀드렸죠. 얘는 근데 24배네, 23.5배네, 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내에서도 많이들 투자하실 겁니다. QQQ, IVV, VOO 이런 것들 뭐 스파 이런 걸 많이 투자하실 텐데 그쪽에 해당하는 수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네. 엄청난 돈이 S&P 500을 추종하고 엄청난 돈이 나스닥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TSMC를 딱 열어서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 여기에 인덱스라고 하는 항목이 비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은 첫째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에 있어야 돼요. 미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S&P 500은 못 들어가요. 나스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얘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TSMC는 NISE, 뉴욕 거래소에 또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TSMC는 나스닥의 수급도 S&P 500의 수급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우존스의 수급도 못 받아요. 수급 아무것도 없이 실적으로만 현밸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TSMC는 정말 그냥 패시브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뭐 펀드라든지 연기금은 살 수 있겠으나 우리가 쉽게 소위 알고 있는 ETF에서 매수한다? 그게 약해요.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마저도 탑3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 TSMC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다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인 것은 가장 대체 불가능한 기업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TSMC를 중요하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갈테야 태야. 뭔 소리죠? TSMC로 갈테야. 아하, 예. 어이. 이 분위기를 빠르게 아니 페이버님 이런 어색함을 좀 즐기고 싶어. 아, 한 2초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과해요, 이 어색함이. 너무 재밌어요. 잠깐 오디오가 비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최보아 앵커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원전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3달러 4센트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은 65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 연간 가이던스도 일부분 하향했습니다.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를 이전에는 8달러 90센트 내지 9달러 60센트로, 이번에는 9달러 5센트 내지 9달러 45센트로 하단은 약간 높였지만 상단을 낮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이날 금요일 정규장 주가는 장 중반 이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요. 장 막판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줌에 따라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엇갈린 이번 분기 실적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 차후 전망까지 시장의 해석에는 조금씩 이견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최근 미국 내 원전 붐에 힘입어서 주가가 연초 대비 약 57%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CEO 조 도밍게즈는 AI 데이터 센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AI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추가적인 거래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올해 초 164억 달러에 인수했던 세계 최대 천연가스 발전소 운영 기업인 캘파인을 통해서 차후 천연가스 포트폴리오 또 잠재적인 전력 생산량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경쟁사 대비해서 강력한 자원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원전의 가동 용량이 전년도 수치인 95%에서 이번 분기에는 97%까지 늘어난 것도 하나의 낙관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전력 공급을 위한 20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이익 창출을 견인해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치 못한 압박, 또 여러 거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부채 등은 우려 요인으로 잔존할 텐데요. 특히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서 안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전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재고를 해봐야 할 시점일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 급등은 이미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일보다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베런스는 이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했다라며 원자력 이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심리의 변화가 언제든지 원전 기업들의 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하면은 뭐 미국의 대표적인 또 에너지 기업, 또 원자력 이 기업으로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실 수도 있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을 당시에도 옆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 CEO가 옆에 또 있었던 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뭐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일단 IB에서는 일부 좀 실망스러운 의견들이 좀 나왔고,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또는 이제 이 원전에 관련해서 여전히 이게 뭐 지금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방향하고 여러 가지 뭐 폐기물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맞아요. 어떤 지역적에서 반대하는 의견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에너지 기업들 또는 전력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퍼스트솔라나 일부 태양광 기업들이 최근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쫙 좀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전력의 이동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뭐 SMR이든 뭐 신재생 태양광이든 나중에 이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시키려면 지금 깔려있는 인프라 깔려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 다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뭐 전력에 관련해서 뭐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은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력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전기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분명히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예. 월스트리트 차이나의 이제 뉴스 기사로도 올라왔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디램 기준에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HBM도 중요하고 디램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 지금 디램 관련돼 가지고 2027년 물량까지 땡기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 이거는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클라우드 붐이 터졌을 때 그때 막 서로 막 사겠다 그래가지고 디램 가격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 코스피 좋았죠 그때. 예.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전력도 너무 어찌 보면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네. 디램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HBM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캐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원래 1기가와트 용량을 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가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관련된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 개발할 때 청바지 기업과 곡괭이 기업이 돈을 벌었다더라. AI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구간에서 전력 기업 돈 잘 벌어요. 디램 기업 돈 잘 벌어요. 다 좋은데 네. 이러다가 생각보다 어찌 보면은 이제 버블이 좀 빠른 시점에 터지고 빠른 시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얘들이 너무 비싸서 돈이 감당이 안 되면 그때가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는 엄청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물량 선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업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만 해도 도크가 비니까 공장이 노니까 가격이 마이너스였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내년, 내후년 물량 다 차 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30%, 50%가 붙죠.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또 뭔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 기업 돈 잘 벌 겁니다. 메모리 기업 돈 잘 벌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AI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그러한 돈 흐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 투자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수주 잔고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음 발행도 많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현금 회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보면서 앞으로 우상향을 즐기되 조심조심 즐기자. 실적 발표 때마다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즐기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CAG도 말씀해 주셨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얘들이 2023년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2023년 이후에 우상향을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상향 이것도 계속 채널을 말씀을 드리는데 채널이 잡히죠. 어찌 보면 이 각도라는 게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과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월봉 기준, 주봉 기준, 일봉 기준, RSI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채널을 그려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추세 추종에 대해서 보셔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추세보다 좀 하단으로 내려오면 좀 매수를 더 하는 추세보다 이 상단으로 올라가면 매도를 좀 하는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긴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분류해서 전력기기를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널이라는 아주 고급 단어를 쓰셨는데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고점 저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틀을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선을 빨리 그으시고요. 위에 터치하면 매도, 자, 밑에 터치하면 또 매수 그런 식으로 보셔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짓는 게 좀 비싸지거나 전력의 일부 버블이 좀 껴있는 이러한 사이클적인 면을 우리가 물론 이걸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뭐 길게 보고 계세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 요 색깔을 보여드리면은 다들 빨간색인데 다들 30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CAG도 보시면은 30배입니다. 32.39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요 CAG라는 게 올라가는 우상향 각도가 있죠. 요 각이 네. 몇 도일 거냐. 전년 대비 요걸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리고는 앞으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인데 요 숫자가 지금 한 14%에요. 한 20%, 15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각도 수준으로 올라가겠구나. 실적이 계속해서 이게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만족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게 1년 동안 20%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는 앞으로 5년 평균은 한 15% 성장할 것 같아. 그런데 보통 빅테크들이 다 15%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채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혹은 네. 각도를 맞춰가지고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CG 같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장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기준이죠. 예. 엔비디아는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에 대한 숫자가 40%예요. 시장 예상치가. 네. 그럼 1년 동안 지금 선반영은 다 돼 있는 거고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40%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15%에서 20%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CG가 있어요. 그럼 뭘 먼저 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CG도 그렇고 다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스타 네트워크도 그럴 것이고 랩리서치도 그럴 것이고 반도체 관련된 많은 그런 아니면 전력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일본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성장할 건데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제일 빠른 애가 제일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제일 숫자가 큰데 지금 있는 기업들의 모든 밸류를 보면은 다 동일 밸류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매수를 버튼을 누를 때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더 매수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CG 좋긴 한데 성장률이 좀 아쉬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는 CG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력 인프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전력 인프라도 지금 좋다라는 얘기가 1년 이상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됐었거든요. 국내 변압기 기업들도 보시면은 이번 실적 발표를 다시 이제 좀 갱신하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전력 기기들도 포드 PER 기준 똑같이 30배예요. 밸류가 다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성장률이 누가 더 대단한가를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CG나 아니면은 이게 연 평균 한 15%, 20%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마소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재미없는 이유도 보시면은 얘도 앞으로 5년 성장률이 17% 정도로 전망이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시면 반토막이에요. 이러니까 마소 살려요, 엔비디아 살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엔비디아의 손이 먼저 나가죠. 이건 뭐 빅테크 독주가 아니라 거의 엔비디아 독주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소수 몇몇 기업들만 시장을 이끌고 가니까 이거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다 비싼 상황에서 엔비디아만 이렇게 40%씩 올라가?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사야지 다른 걸 사봤자 크게 집어 먹을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재밌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다들 30배인데 마소만 26배거든요. 이러면 마소가 다른 애들보다 10% 정도 먹을 게 있겠구나 정도 관점으로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고 접근을 하는 그런 수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숫자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조금은 어렵지만 뭔가 우리가 숫자들에 대해서 조합을 잘해보면 기회를 많이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CG보다는 엔비디아 같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알겠습니다. 제가 CEG를 준비해 오긴 했지만 엔비디아랑 견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엔비디아일 것 같아요. 히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서 또 뉴스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또 토크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의 투자 소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이 차세대 AI 제품 개발과 또 개인형 초지능 구축을 목표로 2028년까지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 투자는 AI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인력 확충에 보다 집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는 이 데이터 센터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미국 전역에서 관련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수만 개의 기술직과 또 운영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타가 말하는 개인형 초지능, 즉 사람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을 향한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이어져 나왔습니다. 메타는 이렇게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AI 인프라에 보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 장기적인 포석을 보면서 AI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좀 살얼음판을 지나가면서 즐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를 살펴보면 계속 좀 떨어졌잖아요. 좀 이런 행보를 좀 이어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어서 뭔가 실체가 없는 투자다 이런 말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메타의 방향성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타한테 얼마 투자할 거냐고 하니까 그때 최소 6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는데 딱 6천억 달러가 딱 네. 나왔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생각 없이 얼마요? 6천억 달러? 이렇게 그냥 나온다. 근데 일단 약속 지키는. 예, 예. 그거 이미 뱉었으니까 그거 이제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메타가 6천억 달러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미 뭐 기투자되고 있는 사이즈를 보시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 이게 6천억 달러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오픈 AI가 지금 1조 4천억을 때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600빌리언이고 700빌리언이 되지 않나. 1400빌리언이면은 그저 절반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00빌리언이라는 게 워낙 이게 지금 숫자 자체가 우리가 빌리언이 좁니다. 네, 규모가 우리가- 오히려 작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서 워낙 지금 빌리언 이러고 네. 막 몇백 빌리언씩 얘기가 나오는데 빌리언이 좋은가요? 네, 좁니다. 원 빌리언이 1조 4천억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켜 해석하시면 빌리언이라고 하면 조라고 해석하시면 맞아요, 돼요. 600조면은 대한민국 1년 예산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빌리언이면 거고. 10억 아니에요? 10억 달러죠, 빌리언. 10억 달러. 네네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언이 조로 해석이 되더라. 네네네네. 그러니 네, 이해갔어. 예, 근데 예. 너무 미국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예요. 원.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을 안 붙였네요. 네네. 아니, 저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어. 저 계속,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지금 다른가?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만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달러 붙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숫자가 일종의 어찌 보면은 뭐 군비 경쟁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누가 더 큰 숫자를 공격적으로 부를 수 있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메타 지금 보시면은 시외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일단 실적 발표에서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 문제로 그렇죠. 마이너스가 컸죠. 그러고는 지금 추세가 박살났다가 바닥에서 살짝 이제 돌립니까라는 건데 제가 한번 여기서 닥터페퍼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메타는 돌리지는 못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수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돌려서 올라서기 시작하면 올려세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요 600빌리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오늘 뭐 주가를 좀 더 보셔야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초가는 뜰 것 같아요. 시초가는 떠가지고 일단 뭐 22평선 네. 이런 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가가 메타에는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초에 너무 재미없다. 너무 안 간다 이러다가 트리거가 하나가 딱 터졌죠. 그 네.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반독점 소송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해소가 되면서 신고가를 네. 쓰고 그 이후에 지금 쫙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아 구글도 AI 합니다. 구글 좋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구글은 AI 저거 주가도 재미없고 구글 저게 무슨 빅테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주가가 빠지면 다들 에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들 아우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도 얘들이 $500 뭐 갔다 온 종목입니다. 네. 길게 장기로 추세를 놓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가격과 그런 각도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죠. 여전히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 하단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채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더 샀습니다. 아, 지난주에. 그때 네.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를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또 연락처를 주고받는 예, 사심 가득한 방송.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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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또 뭐 그렇게 선을 그으실 것까지야. 연못으로 갈 테야. 왜 이거 왜 가요? 이렇게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 아니 오늘 어떤 약간, 반응을 할지. 우리 약간 예. 전반적으로 다 오늘 손발이 약간 좀 안 맞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잘 맞고 아 그래요? 있는데. 저만 안 맞아요? 예, 아, PD 본인만 잘 안 맞고. PD님 제 차트 띄워주세요. 오늘 네. 약간 4인 4색 방송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이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불안했다. 우리가 많은 큰 불안감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괜찮았지만 화요일부터 바로 21선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수요일도 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다가 목요일 날 21선을 깨고 금요일 날 51선까지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 이런 차트가 에이 당장 시골에도 있었고 그런 조금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폭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간 같은 게 지금 8월보다 그다음에는 9월보다 10월이 훨씬 길었죠. 그리고는 지금 11월에도 내려가가지고 오늘 그냥. 반등한다 그러면은 좀 더 기분이 좋겠지만 오늘도 만약에 장이 열렸는데 밀린다. 네. 그래서 여전히 21선 아래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또 내일 아침 방송에서는 아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셧다운에 대한 그런 게 있었지만 네. 여전히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S&P 500이 21선을 잘 지키는가 네. 51선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는 길게 놓고 보셨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21선 위에 S&P 500이 위치하는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21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예. 요거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리마켓 뉴욕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저희가 1000명인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케빈님께서 슈퍼챗 5,000원을 쏴줬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요? 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테이버 번호 플러팅 지렸다. 자, 요걸로 지금 5,000원 슈퍼챗. 피디님 너무너무 슈퍼챗은 감사드려요. 누가 먹나요? 저희한테 아. 나눠주시나요 혹시? 예, 저는 저번에 2만 원 받은 적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렸습니다. 지리는 바람에 5,000원을 그냥 실수로 쏘신 것 와, 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네요. 케빈님은 뭐 빨리 속옷 갈아입으시고 다음 남아있는 빨리 종목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테이버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실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빠르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는 뭐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현재 시장에서 제일 좀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너무 땡겨 놓으셨는데요. 네. 근데 잘 나오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예.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80불이라고 하는 그 라운드 피겨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180불 라인이에요.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요게 8월부터 18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실적 발표는 분명히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80불이란 이제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는 이번 주 다음 주 180불 라인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일단은 뭐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더라도 180불 초반대에서는 매수를 강하게 누를 수 있겠으나 반대로 180불을 이탈해서 170불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0불 초반에서 사셔서 이게 뭐 5달러, 10달러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손절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가격대는 분할 매수할 만한 가격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예. 우리가 좀 더 이제 이게 실적 발표 전후로 지수의 추세, 지수의 움직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는 180불을 매수의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엔비디아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말 예. 그대로 나스닥 전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매우 중요한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는 우리가 오라클이죠. 오라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요 갭 상승했던 이거는 그냥 부분을 다 메꿨네요. 아예. 네, 싹 내려갔어요. 어. 이때 우리가 올라갔던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오픈 AI랑 일을 합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엄청난 우리가 채권까지 찍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 내려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럼 오라클의 차트도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이게 7, 8원입니다. 그때 라인 수준으로 다 돌아가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최근에 나왔던 오픈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 샘알트머니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던 그 기대감이 시장 관점에서는 다 내려온 상황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라클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최근에 이 오라클 뭐 CDS도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리고 너희들 이제 수익이나 이런 현금 흐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채권 발행부터 해서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뭐 이거잖아요. 근데 저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저 갭을 메꿨지만 네. 반등하면 뭐 그래도 다행이고 저기서 무너지면 이거는 거의 뭐 재앙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 예. 차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7월부터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지금 보시면 한 220불 라인 정도까지는 있어요. 실적 발표 직전에도 지난번 실적 발표 직전에 220불까지 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는 열어놓는 게 맞겠으나 예. 여기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어. 그리고 우리가 더 긴 시결로 주봉 보시면 엄청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220불, 200불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이평선, 주요 라운드 피겨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200불이 무너진다 그럼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돈 못 갚는다, 오라클 망한다 배팅으로 봐요. 근데 저 오라클이 무너지게 되면 네. 지금 AI 플레이어들 조금 부채 높은 애들은 다 같이 또 그쵸.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적자 같은데. 기업들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네오 클라우드라고 붙어서 올라왔던 기업들이 우리가 뭐 여러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 돈 안 되나 보네, 돈 못 벌겠네. 그러면은 걔들 싹 다 매도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기업이 메인 플레이어냐라고 보는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 그 부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실적에 이제 이번 주에 정말 관심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뭐 어찌 보면 구글과 아마존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또 엔비디아와 뭐 일부 브로드컴이나 AMD와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냥 코어 위브가 실적이 안 좋거나 오라클이 만약에 뭐 저 기술적 지표로 일부 많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다른 종목들까지 그게 확산이 될까 봐 AI는 야 이거는 뭐 부채가 많은 건 무조건 버블이다. 회사채 발행한 기업들은 다 버블이다. 이러한 어떤 논리가 작용이 될까 봐 그게 이제 저는 가장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트리거가 될 수 네.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말씀해주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코어웨이브죠. 코어웨이브. 네. 지금 오라클 코어웨이브 네. 또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또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그 코어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어웨이브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CDS 프리미엄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오라클이 뛰긴 했는데 오라클은 크게 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오라클이 당장 망할 거냐, 당장 빚을 못 갚을 거냐 그 부분은 걱정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코어웨이브는 보시면은 여전히 적자 기업이죠. 그렇죠. EPS가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은 크게 는 거는 맞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번 주입니다. 당장 실적 발표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10일 애프터 마켓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나와요. 내일 아침이에요? 네. 내일 아침에 나왔을 때 코어웨이브의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 상의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IR에서 질문이 들어올 거고 뭐 분석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수요일이겠네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이죠.
그럼 한국 시간은 12일 날 아침에 나오는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일단 EPS가 예상되기로는 적자 마이너스로 예상이 돼요. 그럼 너네들이 지금 부채까지 발행해서 이자 비용까지 늘어났는데 네. 어떤 식으로 흑자 전환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너네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코이브가 여기에서 뭐 깜짝 흑자를 낸다. 흑자를 낸다. 만약에 깜짝 흑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혹은 뭐 이게 우리가 EPS 같은 경우에도 수정 EPS가 있어요. 애드저스트 해가지고 조정된 이제 EPS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는 그 숫자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매출 총이익에서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텍스 내고 뭐 내고 일시적 비용을 내다 보니까 감가상각 때문에 EPS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금흐름 플러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또 재무제표를 보실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요거 전광판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설치한 시점에 돈이 나가요. 그렇죠.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상과 현금 흐름 자체가 다른 건데 설치했을 때 돈이 나가지만 재무제표상에는 얘 전광판 한 5년 쓰겠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짜리면 매년 200만 원씩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매 분기 이거마다 50만 원씩 항상 이게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그래서 이게 일시적 비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는 재무제표에 발생하는 그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이 다르게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것도 따로 떼서 보셔야 된다. 특히 코이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따로 떼서 봐가지고 거기서 플러스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얘들이 이제 돈 계속 벌면서 빚 갚으면서 돈은 많이 못 남겨도 계속 계약 체결을 할 거니까 돈은 많이 못 남겨도 규모의 경제를 점점 성장시키겠구나. 아마존 모델로 성장을 하겠구나. 요런 또 희망회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라고 코이브가 반등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트리거에는 비트코인 10만 불. 일단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많이 덜어놨죠. 그리고는 금 가격도 4,000불.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180불. 그다음에 오라클과 코이브의 뭐 시데스 프리미엄도 계속 보셔야겠지만 시장 반응, 매수세가 그래도 나는 이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성장할 것 같아. 미래를 보고 배팅해서 매수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매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얘가 올라가? 그럼 다 올라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의 방향타,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코이브, 오라클, 엔비디아를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차게 저희가 많은 기업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또 테이버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AI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 플레이어로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이게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요거에 따라서 지금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부터 해서 오픈 AI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하고 다 지금 발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엮여 있는 기업들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이버님 너무 준비해 주신 이 내용 많은 분들께서 잘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좀 삼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보 앵커와 김민 캐스터가 정말 지금 바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옷을 갈아입고 슈퍼스를 또 쏘셨습니다. 케빈님 정말 한 번 더 갈아입고 오면 한 5만 원 더 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갈아입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도 이제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 또 최보 앵커와 김민 캐스터가 준비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상황, 속보, 자, 이러한 이야기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소리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네, 최보아 김민의 PM10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그리고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기업 이슈들까지 저희와 30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민 캐스터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바로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셔트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받아가면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뭐 확실히 좀 주가상으로 기대감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뭐 지수상으로 살펴보기는 좀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M7 종목을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대 넘는 상승분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켜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2% 보여주고 넘게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정도의 또 상승권을 유지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도 1.4%대, 또 엔비디아 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좀 오늘 많이 오르고 있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M7 종목들도 같이 좀 상방 압력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네요. 아까 저희가 방송을 막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2%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다시금 또 더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테슬라 쪽으로는 이슈와 함께 짚어보면서 주가 움직임까지 네.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이버트럭 총괄이 8년 만에 퇴사했다는 이슈가 있었죠. 네. 근데 이 이슈에 좀 달려있는 말이 확실히 테슬라 이꼴 일론 머스크다. 좀 이런 오, 반응이 이어지면서 네. 불필요한 인력이 나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사실 역대까지 보여준 성과가 좀 없기 때문에 악재를 좀 해소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 또 XAI의 투자 승인이 부결됐다라는 이슈도 있었죠. 이 투표 결과를 살펴보시면 사실 찬성표가 반대보다 많았으나 기권표가 더 많았다고 해서 특히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규정상 이 기권표가 반대표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안건은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고 어쨌든 주가의 움직임은 현재 2%대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합권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또 오름세에 보이고 2%대 있는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네요. 요즘 선물 시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그러게요. 또 올라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머스크는 고 안건에 찬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은 기권표 그리고 반대표가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민캐스터가 이렇게 M7 종목들의 흐름을 잘 짚어주셨고요. 아직 메타가 남았나요? 메타 더 보도록 할게요. 아쉬울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이 급했네요. 그쵸? 저희가 PM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살짝 좀 화면을 조금만 다뤄드렸다 위로 땡겨주시겠어요? 보니까 네, 메타 쪽으로도 역시나 좀 1%대 넘는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상승폭이 좀 낮네요. 그렇네요. 이번 주 사실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난주는 좀 시장 방어주 쪽으로 좀 오르거나 혹은 뭐 기술주 위주로는 조금 빠지는 조정 장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캐스터가 지금 시장 흐름을 짚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죠.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저도 좀 여기에 추가를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 전반의 움직임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뭐 국제시장 역시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10년물 국제금리 현재 4.13%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0만 달러를 하회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금방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나와주면서 현재는 10만 6천 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보시면 3.8%가 넘어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네. 4%가 넘어가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3,600달러가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CNBC의 기사도 하나 나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단한 내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낙관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맞지만 투자자들은 그 역시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되는 그런 동력들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CNBC 기사가 나왔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주들 역시 오늘 프리마켓에서 잘 가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항공 하나만 띄워놨는데요. 다른 항공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델타 항공 쪽도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거 같아서 혹시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델타 항공은 지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죠? 아메리칸 항공은 지금 뭐 1.69%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판을 한번 살펴보시면 델타 항공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항공주들이 앞으로 그와 같은 기대감이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에 하나 이어서 관련해서 나온 CNBC 기사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 한 5분 전에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이런 점 함께 좀 기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높여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1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요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그리고 AI 섹터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처럼 부정적인 소식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전 프리마켓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은 이렇게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기스트 무브 살짝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소화하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픈 AI 내용 좋네요. 좋습니다. 오픈 AI 쪽으로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보냈다는 소식인데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의 세액 공제를 AI 전반적인 산업으로 좀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픈 AI는 35% 세액 공제를 AI 서버, 데이터 센터와 서버, 그리고 전력망의 핵심 부품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주요 자재 공급에도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또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오픈 AI 측은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 투자 비용이 낮아지고 또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앞으로 8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천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짓겠다는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AI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또 이게 지원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의 이슈가 조금 더 나와서 가볍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AI가 건강관리 앱에 대한 시장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건강관리 앱 쪽으로 도전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후에 또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오픈AI 쪽에서 이 재도전의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좀 자금 조달에 지금 무리를 하지 말아라. 건강관리 앱까지 투자를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또 과거에 빅테크주들이 하지 못했던 행보들을 또 오픈AI가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또 열려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오픈 AI와 관련해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뭐 오픈 AI와 정보와의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좀 여러 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전에 프라이어 CFO가 정부가 AI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한 차례 크게 좀 역풍을 맞고 비판을 맞은 적이 있었고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AI 차르로 불리고 있는 데이비드 섹스가 직접적으로 아니다. 정부는 AI와 관련해서 구제금융을 네.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프라이어 CFO가 그 발언을 철회하고 또 바로 이어서 올트먼 CEO가 우리는 정부에게 지원을 바란 적도 없고 원하지도 네.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네. AI 버블론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오픈 AI뿐만 아니라 많은 AI 빅테크들이 조금은 주시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실적 함께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익스피디아, 그리고 어퍼몰딩스, 썬런, 그리고 MP 머티리얼즈까지 짚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내용 한번 30분 동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회사죠. 크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메모리,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35센트로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매출이 11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1억 9천만 달러에서 11억 4,9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중간값으로 게시하자면 예상치인 11억 8천만 달러보다 약간 낮습니다. 네. 3분기 EPS 가이던스도 34센트에서 40센트로 중간값이 예상치인 37센트보다는 약간 낮죠.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지난 금요일 정규장 주가는 5%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그래도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2% 가깝게 시장의 훈풍과 함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CEO 스티브 상이는 이번 2분기 순매출은 전분기 비 약 6% 증가했고 특히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업부가 32비트 MCU의 강력한 매출에 힘입어 전분기 비 9.7%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로칩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확산에 맞춰서 업계 최초로 3나노 PCIe 6세대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마이크로칩이 이번 분기에 이룬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정표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당 45달러 50센트의 분기 배당금도 함께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자체는 일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여전히 낙관적인 측면이 많았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실적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비기스트 무브 현재 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조금 살펴볼 어떤 차례인데요.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클까요? 사실 항공 쪽으로는 앞으로 좀 짚어볼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팔란티어 쪽으로 현재 주가 움직임 먼저 살펴볼 차례인데요. 팔란티어 쪽으로 현재 3%대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오르고 있냐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 중심의 상주사 매도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약간 악재가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로 좀 네.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현재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네네네. 이게 최대한 여러분께 전달을 잘 드리려고 하겠지만 약간 좀 양해의 알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기 조심하셔야죠. 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라 쪽으로도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세라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주가 움직임 현재 살펴보시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현재 15% 넘게 15% 정도 급락중이네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가 인수 입찰 경쟁
경쟁에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승리한 뒤 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사실 15%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현재 비기스트 무브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좀 항공주들은 위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서 비아셋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 강세를 보인 최근 분기의 손실이 더 좁아졌다라고 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디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은 성장을 살리기 위한 어쨌든 새로운 CEO를 영입한다고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너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함께 합류하게 될 사람이 좀 비용 절감과 그리고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받아가면서 주가 움직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키워드네요. 비용 절감 그리고 혁신. 그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만약에 진짜로 등장을 한다면 굉장히 희소식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 비기스트 무브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는 다음으로 익스피디아 실적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피디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네. 플랫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라인 여행 웹사이트죠. 항공권, 호텔 뿐만 아니라 렌트카나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많은 편리성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피디아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호실적이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17% 넘게 급등해주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 한번 짚어볼게요. 익스피디아의 3분기 EPS는 $7.57, 매출은 44억 1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좋은 호실적이 등장을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전년비 45% 증가했다고 하고요. 매출은 전년비 9%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실적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3분기 총 예약액은 1년 전에 275억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는 307억 달러로 전년비 약 12% 정도 늘어난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네. 또 3분기 순이익은 전년비 40%, 3분기 조정 에비타도 전년비 32.9% 정도 늘어나면서 2년 내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익스피디아는 이번 호실적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산업 호황, AI 기능 접목, 그리고 비용 통제 강화 등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익스피디아는 아시아 시장에서 전년비 20% 넘는 성장을 일구어냈다고 하고요. 특히 A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핵심 서비스에 많은 AI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검색, 리뷰, 그리고 예약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퍼플렉시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익스피디아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분석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피디아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던 단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명 K자형 경제라고 그쵸. 하죠. 미국의 K자형 경제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K자형 경제라고 한다면 혹시 민캐스터 기억하실까요? 이게 좀 어쨌든 상위 집단이랑 하위 집단이 좀 나눠져서 이런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퍼센테이지 자체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소득층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네. 중산층의 소비가 부재한 이러한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익스피디아는 프리미엄 고객층을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서도 네. 또 저소득층 고객들의 소비가 이전에는 낮았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익스피디아의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우려를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 어퍼몰딩스의 실적까지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퍼몰딩스는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BNPL,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23센트, 매출은 9억 3,300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11% 급등을 했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2.5% 넘게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똑같은 BNPL 기업인 블록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이다라고 그렇네요. 이해를 해보시면 드디어 될 것 공개가 같아요. 되네요. 드디어 어퍼몰딩스의 실적 공개가 되네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예고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어퍼몰딩스의 실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퍼몰딩스는 2026년 연간 GMV,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총 금액을 가리키는 단어죠. 연간 GMV를 상향했는데요. 기존에는 460억 달러로 책정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475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연간 조정 영업 마진 역시 기존에는 26.1%로 제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27%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어퍼몰딩스의 차후 실적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연이율 0%의 서비스를 출시했고 또 어퍼몰딩스 자체 브랜드의 직불 카드 역시 나왔다. 또 다양한 결제 서비스 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면서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차후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낙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이 최근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황은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블록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정규장에서 7% 넘게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반면 지금 어퍼몰딩스는 11% 넘게 급등 중에 있고요. 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장중 최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반면 클라레나는 또 4% 가깝게 정규장에서 상승을 하는 등 BNPL 기업들의 같은 산업에 공존을 하고 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들의 각기 다른 실적, 또 각기 다른 주가의 향방, 또 각기 다른 가이던스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산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같은 네.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체감을 해보실 수 있는, 재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캐스터가 준비한 종목 한 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쪽으로의 이슈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과 함께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이 합의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는데요. 협의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앞으로 수년간 평균 약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수료가 높은 리워드 카드 같은 특정 카드는 상점이 좀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번 합의가 성사되게 된다면 이런 카드도 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되는 조치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가맹점들은 일반 카드와 법인카드 그리고 리워드 카드 등 이 카드별로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수락 여부를 직접 허락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안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에도 이런 비슷한 합의가 제시가 됐지만 판사의 결정으로 거의 다 와서 이제 기각된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최종 승인까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자면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가맹점들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선택권이 생겼다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포인트 카드 결제를 만약에 막는다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별로 좀 이에 따른 대응이 상이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2005년에 가맹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이런 법적 분쟁을 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법적 분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장기적인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네.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저는 썬룬 실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지만 그만큼 원전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으로 본다면 네. 태양광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도 여러분들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썰런하면 주거용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주의 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간밤 정규장에서 썰런의 주가가 16%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7% 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위아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련해서 실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실적 내용들 함께 저와 짚어보시면서 앞으로 썰런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의 3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EPS는 6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7억 2,450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실적 자체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의견들 또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이 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다만 현재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선언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12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 부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가가 워낙 고점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또 향후 가이던스가 좋다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언의 3분기 설치 태양광 용량은 230.2메가와트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245.8메가와트였다고 하니까 이 역시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선런의 3분기 가입자당 이익도 지난 2분기에는 53,891달러였다면 이번 3분기에는 52,446달러로 일부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런의 가이던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런은 2026년 연간 가입자를 이전 가이던스와 동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아까도 드렸지만 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런은 가이던스에 대한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26년 연간 현금 창출 능력 역시 이전에는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5천만 달러로 네. 상단은 약간 낮아지고 하단은 약간 높아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가이던스가 약간은 하향됐다라는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선런의 주가가 이토록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펜하이머는 선런이 경자본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라면서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선언의 3분기 실적이 고마진 사업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의미는 곧 현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면서 네. 좀 낙관적인 포인트를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펜하이머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가는 23달러로 유지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투자은행인 TD코엔 역시 선런의 2026년 판매량 그리고 마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 목표가는 기존의 22달러에서 23달러까지 높여 잡았다고 하니까요. 뭐 관련해서 선런의 실적을 좀 요약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실적 자체는 약간은 엇갈리는 실적으로 나왔고 투자자들이 그럼요.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금은 장기적인 뷰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좀 낙관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MP 머티리얼즈, 히토리오 관련주죠.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민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브리핑이 있나요? 아니 저도 그냥 얹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비기스트 무브에서 MP 머티리얼즈를 놓쳤더라고요. MP 그래서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대해서? 내용 말씀해 주시면서 뭐 주가가 현재 뭐 이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정도만 저는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BC에서도 저도 아까 뭐 헤드라인을 본 것 같은데 뭐 지금 히토리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네.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MP 머티리얼즈 하면 여러분들이 히토리오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3대 히토리오 관련주 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USA 레어어스가 있고요. 라마코 리소시스라고 세 가지 히토리오 3대 기업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마이너스 10센트로 예상치보다는 약간 웃돌았고요. 매출은 5,355만 달러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선론과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 약간은 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히토리오 관련주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정규장에서 13% 가깝게 급등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5% 넘게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 주고 있죠. 다만 MP 머티리얼즈의 매출이 이토록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 네.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MP 머티리얼즈의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가이던스는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많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MP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뭐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 대비해서 233%나 급등한 상태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히토류 관련주에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이 MP 머티리얼즈는 지난 7월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100% 재활용 히토류 자석을 애플에 공급하는 5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중반에 시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여기에 대해서 4천만 달러 정도의 선불금을 좀 지불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미중 히토류 분쟁이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쵸.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팔로업된 이슈들, 또 미중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히토류 관련주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좀 엮어봐야 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의 CEO 제임스 라틴스키는 이날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히토류에 투자할 때는 자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열기에 대해서 화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흥분들 속에서 진짜 시장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MP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챔피언이다.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기업이다. 미 국방부와의 계약이 아주 큰 호조로 나중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들까지 남겼다고 하니까요. 뭐 히토류 관련해서는 뭐 매출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네.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시는 이슈 같은 것들은 미중 관련된 분쟁일 것 같으니까요. 네. 이러한 이슈들 히토류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앞으로도 업데이트된 사항이 나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가볍게 언급을 드리면 네. 지금 이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이제 보유해서 매수로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 MP 내용 머티리얼즈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기스트 무브에도 현재 떠 있는데 그 점까지 좀 상승 탄력으로 받아가는 게 아닌가. 좀 주가에서 향방 나타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덧붙여 보자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분명히 변동성이 강한 테마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다시 한번 좀 권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나온 소식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또 기민하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민캐스터와 함께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마켓을 준비하시면서 또 개장을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든든한 메이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고생해주신 민캐스터와 함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